이 세계는 미국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우리가 반도체 세계 비중 이러면 중국 미국보다 많아요. DOB를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가 화웨이 핸드폰이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인텔, 퀄컴이 그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수출 면허 이게 이제 취소됐다 이런 게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의 이 반도체 규제 중국이 받고 있는 압박가 실제 받는 피해는 정말 심각한 건가요? 그렇죠. 화웨이 보면 알죠. 화웨이가 2020년 2분기까지 세계 스마트폰 2분기에 삼성을 한번 이깁니다. 2020년 2분기에 세계 최대 생산하고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한번 삼성을 딱 이긴 적이 있어요. 2020년 2분기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구글 안드로이드도 못 쓰게 하고 업그레이드 못 시키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화웨이 주요 시장은 유럽입니다. 유럽. 삼성은 동남아에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중저가 폰 중심이었고 화웨이는 유럽에서 많이 썼어요. 놀랍게도 유럽이 1위였어요. 유럽에서 제일 많이 쓴 게 화웨이였어요. 근데 2020년 2분기 이후 지나서 구글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니까 유럽에서 화웨이를 안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산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 세계 1위가 됐잖아요. 애플을 이기고 애플은 완전 고가폰이고 고가폰을 사려면 애플이고 중저가 좀 괜찮은 거 좋은 거 사겠다 하면 가성비 좋은 거 사겠다 하면 삼성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됐는데 근데 화웨이는 완전히 뭐 저 바닥까지 뭐 순위 국내에서도 못 들어갈 정도로 완전 밀렸죠. 네. 그러다가 몇 년 고생했죠. 2019년 지금 한 3, 4년 고생했죠. 고생하면서 막 적자까지 갔다가 그래서 막 그 런정페가 화웨이가 저는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돼지도 키운다 뭐 아까 AI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화웨이가 이제가 돼지를 키워야 된다 막 다 하고 검토하고 막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에 출장 갔다 왔거든요. 네네. 호난 창샤를 갔다 왔는데 거기 명동 같은 데 있어요. 거기서 그 광장에 엄청 큰 이 LED가 있는데 이 화면 TV가 있는데 거기서 그 메타버스 3D 구현을 해요. 막 진짜 막 동물이 막 공룡이 진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3D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래. 근데 거기 보면은 증강현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거기에 그 장사 가면 거기 꼭 가야 된다라는 게 여행지예요. 근데 가면 정말 장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거기 보면 이 화웨이 프로 70 이게 최신 핸드폰인데 그게 완전 정면으로 광고를 때려요. 그래서 중국에서 1위 됐어요 이번에. 화웨이 스마트폰 다시 1위 1170만 대가 팔려 1위가 됐고요. 애플은 밀려서 4위인가 5위로 떨어졌어요. 매출이 이번에 상당히 떨어졌다고. 예, 천만 대 팔아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에서 1위 했고 이미 다시 돌아왔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을 나갑니다. 지금 이미 유럽 진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쓴 게 지금 구글 그 안드로이드 그걸 왜냐면 유럽은 그걸 안 쓰면 안 사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면서 그걸 못 쓰게 하니까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홍멍이라고. 그걸 개발했어요. 구글 안드로이드 안 써도 돼요. 자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네.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작동하는 어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국은 워낙 인구가 12억이 스마트폰 쓰니까 중국 개발업체들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화웨이 홍멍 시스템 돌아가는 걸 앱을 많이 개발했어요. 안드로이드 없어도 돼요. 거기 가면은 중국에서 돌아가는 앱이 생태계가 잘 돼 있는데 유럽은 다르다라는 거지. 누가 외국계가 화웨이 홍멍 기반의 애플을 개발하겠어요. 수지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적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그 구글 안드로이드 옛날 버전을 탑재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목표가 세계 시장에서 또 다시 1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화웨이가. 근데 핵심은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쓰인 게 지금 노트북에 쓰인 게 인텔의 칩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퀄컴 것도 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웬일이냐 막 난리 난 거죠. 미국의 하원, 상원, 국회의원들이 난리 난 거죠. 미국 상무가 매국노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을 들었다 모은 거죠. 상무부가. 그래서 상무부가 급격하게 발표했죠. 인텔과 퀄컴의 중국 수출 라이센스를 즉시 거기다 사실 밝히지는 않아요. 거기다 인텔, 퀄컴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매너를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는 그게 인텔과 퀄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수출 못하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인텔이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미국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서 막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이거 되게 불안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자기 본 사업에서 자꾸 맞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퀄컴하고 인텔 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근데 저는 앉아서 이런 생각해요. 이게 결국 누가 손실일까? 결국 왜냐면 미국의 그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인텔이나 퀄컴, 이런 AMD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다 옛날에 중국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50% 넘던 애들이에요. 그럼 그거를 못하게 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인텔을 미국이 거국적으로 도와준다 해도 거국적으로 도와준다해도 안 돼요. 이거는 지속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내래 얘네들은 미국 애들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결국 그게 자국 기업의 경제력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과합의 어떤 못하게 하려다가 미래를 놓치는 게 되는데. 하여튼 패권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니까 이러한 것들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조치들에 의해서 다시 또 반도체 공급이 중단이 됐을 때, 그럼 화웨이는 다시 또 꼬꾸라질 것이냐, 혹은 그거에 대응하는 대비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있느냐. 그건 꼭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절대 꼬꾸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경제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어떤 특정인의 힘으로 어떤 시대의 발전을 꼬꾸라들 수는 없어요. 난 그거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일본 예를 많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하면. 그렇잖아요. 일본 봐라. 플라자 합의 이후에 반도체 포함해 섬유, 반도체, 전자산업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맘만 먹으면 밟고 싶으면 밟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는 옛날 시대라는 거지. 이미 그때는 중국도 잠자고 있었고 인도도 잠자고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잠자는 시대에 그 몇 개 나라들이 깨나가지고 쟤네끼리 치고받던 시대하고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계는 미국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유엔에 등록돼 20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결국 이게 지금 요 단계는 정확하게 어떤 단계냐면 국제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면 돼. 여기 좀 센 놈이 옛날 진나라가 있어. 좀 센 놈이 있어. 근데 이제 막 그 손나라처럼 이런 막 뜨는 나라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 나라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중간 지대에는 애들 누가 전략적으로 잘 쓰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힘이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그 시절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하고 베트남도 친미 정책을 펼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친중 정책을 펼쳐요. 얘네는 왔다 갔다 하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3지대가 꼭 미국 편에 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줘? 나는 거기 갈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옛날에 패권 국가로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독일 설주도 몇 번 갔어요, 중국을. 지금 시진핑이 3년임 한 다음에 몇 번 갔거든요. 지난번에 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핵으로 있던 유럽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편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 주도권을 박연 파워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온다. 다시. 그러면 유럽하고는 완전 또 나토를 안 한다는 거, 나토를 없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럽하고 미국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중국은 어차피 중국은 이렇게 교류할 게 많잖아요. 앞에서 경제적 얘기 해드렸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누굴 때려가지고 걔네 꼭 죽는다? 두 번째, 반도체는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장비, EUV 우리 빼고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도체라는 거 통칭해서 세계 비중을 말하잖아요.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통칭해서 어떤 핵심 경쟁력 빼고 우리가 반도체 세계 비중 이러면 중국 미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심 경쟁력이 전처 기술이 없지 이제는 상당 부분 생태계가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지금 핵심 기술에서도 어느 게 특히 없냐면 지금 시스템 설계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라 다 상당히 올라왔어요. 지금 딱 그 EUV 이게 최신 EUV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DUV는 이미 왔고. 그래서 예.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반도체 전문가들이 중국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예. 범용 파운드리가 맞아요. 됐던 범용 25나노미 반도체, 이하. 예. 범용 반도체 이상이지. 시장에서의 또 공급 과잉 문제가 맞아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략 바꿨죠. 얘네 이렇게 서방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기술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목숨을 끊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중국은 방대한 국내 시장이 있으니까 25나노미 이상의 그게 자체는 현실에서 그거 더 제일 많이 써요. 이런 막 7나노미, 5나노미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현실은 그거 제일 많이 쓰니까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기에서 우리가 히터류처럼 세계 절대적 경제를 갖고 가는 거지. 그러면 어제는 이쪽은 한국 기업, 미국 기업, 뭐 일본 기업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이쪽 25나노미 이상 하는 기업들은. 그러면 중국 기업만 남으면 우리는 고첨단하지만 범 참용에서 우리가 1등이고 얘네는 핵심이 1등이면 얘네 없으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범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걸로 막 교환하자 또 이런 전략으로 또 하는 게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자국 산업을 그러니까 범용 우리가 예. 좀 낮은 사양의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텔과 퀄컴의 어떤 그 납품이 없다 하더라도 화웨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폰을 만들어낼 수 있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건 100%예요. 근데 왜냐면 중국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면 아까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DUV를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가 화웨이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성능은 떨어지면서 근데 중국이기 때문에 존재 가능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게 거국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더 높아지는 단가를 중국 정부가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 단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하도 중국을 저렇게 견제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왕이면 화웨이 핸드폰을 사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하여튼 뭐 이것에 대한 규제 이것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네. 지금 스탠스를 보면 중국의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어쨌건 이거 효과적인 것을 발휘해서 중국의 관련 산업이 상당히 좀 치명타를 입었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가요? 중국의 예. 관련 산업, 이 핵심 반도체들의 공급이 제때 안 네. 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중국 관련 사람들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우죽순처럼 엄청 많았는데 많이 죽었어요 다. 이게 원래 엄청 많다가 거의 뭐 80% 70%를 각 섹터별로 항목별로 다 죽어버리고 큰 애들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각 지방별로 또 반도체 펀드라는 걸 지금 많이 만들어요. 다시 또 붐을 예. 일으키는 거군요. 예. 투자 붐을. 예, 그래서 제 지인도 지금 한국 돈으로 지금 2조 넘는 펀드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 생태계에다 특히 중고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 투자해서 이렇게 중국이 지금 이 시장이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또 새롭게 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많이 죽었고 또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TSMC 예. 계속해서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갈등 이게 심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TSMC와 중국과의 관계는? 저는 TSMC는 그 미국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점점 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그 부분을 중국의 SMIC가 많이 메꾸고 있어요. 많이 단가 면에서 부족하고 기술 면에서 부족하지만 거기 옛날에 TSMC 또 핵심 인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TSMC는 저는 오히려 걱정스러워요. 제가 TSMC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중국하고 같이 가는 게 엄청 최적의 해거든요. 제일 좋은 답인데 미국이 압력 줘서 못하게 하고 또 TSMC가 미국 갔잖아요. 네. 뭐 보조금을 뭐 준다고 가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일본을 갔잖아요. 또 일본은 지진 때에 가 있더라고요.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마 일본이 요구한 것 같아. 거기다 해라고. 그것도 나 조금 이해 못해. 그 지진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이 왜 만드는 공장을 하는지. 지번에 그 공장 세우는 곳이. 예, 완전. 그 알면서 했을 텐데 왜 하지? 뭐 전략적으로 뭐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일본, 지금 미국 이렇게 친서방 노선을 가는데 인텔하고 퀄컴처럼 TSMC의 가장 큰 원래 시장이 중국이었는데 다행히 미국 설계하는 대기업들 다 TSMC의 고첨단 제조를 주면서 어쨌든 지금 가는데 미래 성장은 이게 반도체가 반도 산업이 어떤 특징이냐면 글로벌 생태계가 가장 넓은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글로벌 생태계가 가장 높은데 여기서 한 축이 이렇게 견제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면 이게 이쪽이 같이 그러니까 지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반이 이쪽을 이렇게 팠더니 이 지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단기에는 얘네를 견제하고 못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 지반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다 같이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중에 가장 큰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덜 개발된 지역이 성장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인도도 지금 보면은 성장이 말처럼 잘 안 되거든요. 인도도. 아, 그래요? 예. 그거 봐서는 아프리카가 중국이 이렇게 좀 한 축으로서 경제 공급망에서 이렇게 좀 빠지면 그게 수요할 때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요 시장이 엄청 커져야 되는데 잘 사는 국가들은 수요가 어전 정해져 있어요. 잘 사는 국가들은 어전 수요가 이렇게 확 못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막 성장하는 국가에서 소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못 살다가 돈이 생기면 어때요?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을. 중국도 그랬잖아요. 잘 못 살다가 잘 사니까 전 세계 나가서 매제품을 휩쓸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명품을 못 써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명품부터 사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소비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또 이머징 국가가 확 떠올라서 중국이 이쪽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봐봐요. 미국 봐봐요. 미국 삼성이 갔지, TSMC 갔지, 인텔이지. 전 세계 대기업 다 미국에서 한다는데 걔네들 간의 경쟁력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경쟁이.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그거 어디다 팔지?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공장들이 완성되는 2025, 26년. 그렇죠. 26, 27 이렇게 본격. 27년. 예. 이때서부터 예. 엄청난 공급 과잉의 예. 어떤 쓰나미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나는 100%라고 생각해.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옛날에 하나의 생태계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생태계로 해서 니자라는 거 하고 여기는 메모리하고 저기는 파운드리하고 여기는 뭐 칩하고 여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금 또 자국 보호주의로 갔잖아요. 뭐 경제 안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일본도 지금 생태계를 다 갖고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도 우선 저 용인의 그 윤석열 정부가 와 대대적 투자를 하잖아요. 몇백조 하잖아요. 저 미국도 하고 어디 다 보호주의로 가면서 다 자기 나라에서 한대. 걔는 이게 뭐 기필코 공급 과잉이에요. 걔는 소비는 어디서 누가 하냐 이거지 그걸. 공급자는 많아졌는데 보호주의로 가면 이게 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궁금해서 진짜 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 시나리오 상으로 예.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 한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 중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지. 지금 범용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생산 시설을 예. 갖추고 있고 이것이 어느 순간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각자가 너무 힘들어질 때 그때 다시 이제 글로벌화에 대한 또 다시 제휴하러 간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 그때 다시 한번 치킨 게임. 예.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운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정부 보조금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 천문학도 돈 찍어서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게 어디 다 보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 활동이 아니라고요. 시장 수요나 시장 공급이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장 원리대로 하면 서로 죽는 길인데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이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그렇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완전 열풍처럼 몰아붙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소위 그 경쟁력이 약한 예. 보조금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네. 이것이 글로벌리 확 터지는 그 시점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일이 그때는 발생할 세계 것이냐. 뭐 간단한 세계 경제 멸망이죠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뭐 당면한 문제가 아니긴 한데 그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